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최근 뉴스마다 물가 안정이라고 해서 진정 국면인가 싶었는데 옷이나 신발 사러 가면 가격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류 물가 등이 치솟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물가 그리고 가계 부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정유정이 받은 사이코패스 검사 항목과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또 위원 전원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당내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논리나 명분은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 선관위 항의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김필곤 상임위원 등을 만났습니다.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수용은 물론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원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현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원들에 대한 책임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위원들이 모이는 모레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여당의 선관위 방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선관위를 압박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의혹 규명은 엄정한 국회 국정조사로 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 차이는 여전한데요.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원 조사를 선관위가 거부한 사안 등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채용 비리 논란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래경 씨가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씨가 하루도 안 돼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은 각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기 쪽 사람을 임명하려다가 빚어진 일이다. 혁신을 팬덤 강화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 사퇴론에 대해 뜬금없다면서 당내 단합에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논란이 이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천안함 자폭 등 언행을 일삼은 인물인데 이를 몰랐다고 뭉개는 것이 이재명 대표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천안함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 발언을 겨냥해선 모욕이라며 집단적 이성 상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집단적 이성 상실이 아니었어야 어찌 이런 언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희대의 망언을 보였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되는 비판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당에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 지역 관할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4명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퇴직 간부 4명의 자녀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천안함 자폭이라는 건 자신이 과잉 표현한 것이라면서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마녀 사냥식 프레임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놓고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자진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적정한 때가 되면 부를 거라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처음 자진 출석했던 한 달여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검찰청에 도착한 송영길 전 대표는 조사를 거부당하면서 2분 만에 현관에서 발을 돌렸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면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자신은 부르지 않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당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검찰에 낸 건 깡통폰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썼던 휴대전화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알아봤던 건 고생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며 증거인멸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대신 검찰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고 돈봉투 사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서 경고 조치를 받았던 당사자가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횡령이나 뇌물죄로 수사받을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이것저것 끌어다 붙이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여전히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9,400만 원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공여자와 수수자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여자 수사는 직접 살포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 이에 관여한 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요.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가결시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수사 역시 아직은 진행 중이란 뜻인데 그런 만큼 검찰은 공여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송 전 대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송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만큼 수수자에 대한 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국회 사무처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토대로 돈봉투 수수 의원을 추려내고 있는데요. 두 현역 의원 신병 확보 결과를 지켜본 뒤 수수 의원들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라서 송 전 대표 조사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기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기 의원 측은 지난 공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 자금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1억 원과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방통위 양모국장과 참모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물론 비위 경중에 따라 추가 감사에 더해 수사기관의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의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 공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노총이 오늘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한국노총입니다. 네, 닫혀버린 노정 대화. 자,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밝힌 입장,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모든 대화기구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탈퇴 결정은 유보했는데요. 최종 탈퇴 여부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해 추후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직 전체가 뜻을 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경우 나중에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만 탈퇴를 선언하면 경사노위에서 노동자 대표 지위를 포기하고 추후 재가입 과정에서도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전남 광양제철소 앞으로 이동해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곳 막루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한국노총은 6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를 전격 취소했고 대정부 심판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집회에서 캡사이신 사용을 검토하는 등 최근 집회 대응 기조가 강경해진 것과 관련해 경찰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그제 정기회의를 열어 경찰이 지난달 민주노총 집회에서 6년 만에 캡사이신 사용을 준비한 것에 대해 장비 사용의 적절성과 더불어 집회 해선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회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정도로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 날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준법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협회 측이 간호사에 대한 불법 진료 신고가 14,000여 건에 달한다면서 해당 병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간호사에 대한 불법 진료 지시 행위가 14,234건 접수됐다면서 관련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했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인데요. 이번에 잡힌 우럭에서는 이러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1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잡힌 이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럭이 잡힌 장소는 원전 1호기에서 4호기의 이 바다 쪽 방파제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내부의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전력은 일단 물고기들이 항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요. 그럼 방류가 임박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전력은 터널 시작 지점인 육지와 해안가 방류구에서 그제 오후부터 6,000톤에 이르는 바닷물을 넣기 시작해 어제 오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25일 1,030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완공했는데요. 터널 공사에 사용한 굴착용 중장비를 철수하면 터널 공사는 모두 완료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저 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조 일부 공사를 끝내고 이달 말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초순에 방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포괄적 검증 절차를 끝마치고 이번 달 안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 손상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경납 용기 내 압력 용기를 떠받친 토대가 손상됐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대처가 불충분하다며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듭된 설명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느리고 조용한 핵 테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전문가가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를 위한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알프스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육상 대형 탱크에 장기 저장하거나 고체화시키는 등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측정 지역을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우리바다 52곳에서 진행하는 해수 채취 지역을 늘리고 800여 종에 달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도 더 꼼꼼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르면 6월 말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우리 시찰단의 관련 자료 검토와 대비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어제 오전 11시 52분부터 낮 1시 49분까지 카디지에 차례로 진입한 이후 이탈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과세 구조상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있던 국산 승용차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4만 원 낮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겁니까?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 소비세는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 그러니까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가격으로 가세되고 있습니다. 통관 이후 판매 과정에서 유통비용과 마진이 발생하는데 수입차는 이 금액이 빠지면서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였습니다.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 지적에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 판매 비율 18%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도 지금보다 18%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소세가 지금보다 54만 원 인하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집니다.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르노 XM3는 30만 원, GM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 세 부담 감소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소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국내산 가구와 모피도 과세 기준을 내린 뒤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6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2.1%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다만 내년에는 고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로 전체 카드 사용은 늘고 있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들이 영업과 접대 등에 쓰는 법인카드 사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6개 카드사가 발급한 전체 카드의 승인액은 9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늘었습니다. 전체 카드 중 개인카드는 지난 4월 승인액이 1년 전보다 5.3% 늘었지만 법인카드는 16조 8천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법인카드의 승인액이 1년 전과 전달에 비해 모두 감소한 건 기업들이 실적 악화에 대비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2달여 만에 장중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99원에 출발해 1,297원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들어 소폭 상승하며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303.8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코스피 상승 등 영향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이 4,2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7.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280% 증가했고 1년 전보다는 5.6%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3%대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고금리에 소갈이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뒷걸음질 쳤던 가계대출이 들썩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세 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이들 은행 가운데 세 곳은 3%대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기준금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자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출금리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낮아진 대출 문턱에 가계대출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전보다 1,40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직전 달보다 늘어난 건 1년 5개월 만입니다. 주택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어떤 주택 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이제 그거를 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요도 좀 있었던 거죠.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 다행이지만 가계빚 증가세는 부담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2.2%에 달합니다. 빚이 늘면 그만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체율 증가 등 금융권 부실 문제를 키울 수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할지 그거를 위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의류나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탓에 낮아진 물가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뉴스에선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하는데 막상 나가서 옷이라든지 신발 살 때 보면 또 가격표 다시 보게 되는 물가인데 아무래도 밖에 나갈 일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네, 시작부터 요걸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고 네.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3.7에서 3.3%로 떨어졌다고? 네. 나는 도저히 체감할 수 없는데 무슨 물가가 떨어졌단 말이야.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고요. 물가는 여전히 3.3%나 오르고 있다. 네. 작년 가격보다 3.3%나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폭이 감소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가 상승률을 2%로 안정화하는 것이 통화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네. 방금 주셨던 질문, 특히 의류, 신발류 같은 경우는 이 펜트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2년 한동안까지는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안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의류 소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 정장 소비.
예. 구두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폭발적으로 이런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좀 비슷한 것이 항공료가 또 뚜렷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항공 소비가 늘어나니까 여행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준하는 가격이 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도 상당히 올라서 네. 지금 의식주 물가 계속 오르다 보면 국민들 시름만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아마도 식료품 물가, 아마도 외식 물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도 옷을 매일 사지 않아요. 신발을 매일 사지 않아요. 근데 식료품이라든가 외식비 같은 경우 매일 점심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뚜렷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지표는 떨어지지만 체감 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지표이고요. 네. 특히 이 외식 물가 같은 경우도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실 텐데 이 부분 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엥겔 지수. 엥겔 지수 굉장히 유명한 경제 지표죠. 네. 이게 나의 소비 지출액에서 얼만큼 식료품을 소비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료품 가격이나 외식비가 오르면 모두에게 똑같이 체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그 뼈 아프게 체감 물가가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겠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가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외식 얘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사 보니까 한턱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식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 그렇습니다. 반영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유값 인상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하면 우리는 주로 석유 원유 생각하는데 우유 원유도 원유에 해당되죠. 지금은 원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세계 그 곡물 수입국 몇 위국인지 혹시 아세요? 한번 왠지 질문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7위국입니다. 곡물 수입량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식탁에 오가는 그런 그 원자재가 아니라 식료품 원자재가 아니라 밀, 콩, 옥수수 이런 겁니다. 사료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낙농 산업에 있어서 이 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사료값이 작년에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역사상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유 원유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한번 그래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유 가격을 보면 22년에 그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사료값은 급등했는데 우유 원유 가격은 동결시켰어요. 왜냐하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낙농가 입장에서는 이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그 사료값이 전체 생산비의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생산비는 늘었는데 결국 판매하는 우유 원유 가격은 동결이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이제서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조정하다 보니까 우유 가격도 반영될 수 있고 그럼 우유가 활용되는 여러 산업들 빵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도 같이 또 오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런 협상을 낙농가와 이제 우유 업체 협상이 9일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우유 그 원유 말고 국제 유가도 지금 좀 걱정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감산 계획 발표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급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면 가격은 사실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의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오펙에서 감산 조치를 단행했었죠. 지난 4월에도 감산 합의를 도출했는데 일시적으로는 급등했다가 다시 줄어들죠.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급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 말 그대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원유 생산국 최대 상생국으로서 감산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유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급등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원유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은 되기 힘들겠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래서 원유 수요가 그만큼 일어나느냐, 이게 원유 가격을 더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말씀 들어보면 국제 환경에 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 네. 아직 사실 경제라는 건 지표보다도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물가 안정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 당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원유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그 밖의 에너지나 광물 자원을 직접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의 영토는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 광구라든가 에너지 광산을 또 사는 일, 우리가 M&A에서 흡수하는 거, 인수합병하는 거 이런 노력도 좀 중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좀 안보를 좀 지키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도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 가계빚 규모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연일 올해 들어서 여러 국제 기구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좀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IIF가 우리나라 가계빚의 규모를 놓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규모를 놓고 지적할 때 뭐 당연히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빚의 규모도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계빚의 규모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계빚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고요. 네.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큰가. 그걸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GDP 대비 가계빚의 규모가 10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다. 102.22%죠. 이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고요. 2위국이 홍콩인데 홍콩마저도 100%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번에 IIF가 지정한 거고요. 네. 또 다른 지적 얼마 전에 IMF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의 DSR이라고 하죠. DSR은 네네. 뭐냐면 소득 중에 일부를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데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 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얼마나 되나 이게 이제 채무 상환 비율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면면들을 들여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IF는 국제금융협회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고 참고로 예. 아까 보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100을 넘었거든요. 네. 영국이 81.6%인데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GDP 대비 80% 정도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건가요? 네, 저는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니까 이것을 낮춘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분모, GDP 규모를 빠르게 더 성장시켜서 늘린다. 그죠? 그래도 줄잖아요. 예. 또 역시 분자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의 우리들의 가계부채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는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다시 뭐 올리거나 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보다는 기준금리 결정은 다소 물가 안정이나 경기 안정에 포커스를 두고요. 가계부채 정책은 금융위원회라는 또 국가 정부의 하나로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GDP보다 우리나라 그 GDP 대비해서 가계빚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단적인 그 우리나라의 별칭을 좀 댄다면 빚 권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부터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동감할 수 있겠지만 한탕주의 같은 그런 문화가 또 많이 형성돼서 안타깝지만 빚투 또 영끌 이런 단어가 거의 주된 검색 키워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이 투자를 할 수 없지만 빚에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당장 이 물건을 살 수는 없지만 사치품 살 수 없지만 빚에 의존해서 산다거나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빚 권하는 사회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그 지배적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계를 이제 직업별로 구분을 하면 이 임금 근로자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보다 빚의 규모가 더 많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려면 빚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영업자가 더 많은 빚에 의존해서 무리한 사업을 한다거나 또 많은 임금 근로자나 여러 비취업자들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좀 영끌하거나 비토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이 가계부채 통계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나간 자막에도 있었는데 대출로 대출을 막는다. 네. 이런 개념도 좀 연장되는 질문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좀 우리나라가 좀 높은 상황에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3%대 네. 상품까지 나오면서 아까 네. 이영원 기자 리포트도 있었지만 고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반갑지만 또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의외로 금리는 다른 말로 가격이에요. 빚을 지는 그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안 사잖아요. 가격이 싸면 산단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주택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네. 결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비투해 볼까? 다시 집 사야 될까? 다시 영끌해도 집 사볼까? 하는 생각을 좀 지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빚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도 뭐 국산차 세금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수입차와 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는 말이죠. 오히려 이거 보호무역 조치라고 하죠. 네. 자국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차에만 주는 게 통례인데 세계적인 자국산에 한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판매에 더 유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과세 체계가 상대적으로 좀 역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공장에서 출고된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에서 유통 마진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통 마진이 붙은 제품의 가격은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 소득세율을 5% 개별 소비세를 반영하는데 이 유통 마진이 붙은 제품 가격에 5% 과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 그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유통 마진이 붙은 우리나라의 제품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해외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한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유통 마진이 붙기 전 당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니까 과세가 우리나라에게 더 역차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꾼다는 건데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 쉽게 좀 숫자를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공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유통 마진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000만 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5% 관세를 부과하니까 약 100만 원의 과세를 했던 겁니다. 개별 소비세가. 근데 수입차가 같은 가격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유통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니까 50만 원만 부과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방향성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가격은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경제, 특히나 물가와 가계부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인 해빙이 오는 2030년대에는 완전히 소멸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기존 예상보다 10년 정도 빨라진 건데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해빙입니다. 겨울이면 온 바다가 얼어붙고 여름엔 녹아 물에 둥둥 떠 있는 얼음 조각이 됩니다. 북극이 지구온난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매년 면적이 줄고 있는데 2040년 여름에는 얼음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해빙 소멸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중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관측에서 나타난 북극 해빙 감소와
기후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해빙 감소를 비교해 본 결과 기후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관측보다 약하게 해빙을 녹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래 전망 결과를 보정해 줬더니 실제로 해빙 소멸 시점이 기존 연구 결과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2030년 9월에는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50년 여름에는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북극 해빙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북극 해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제시된 겁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현재 목표보다 더 강하게 탄소 감축을 시행한다면 북극 해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제3호 태풍 구촐은 점차 강하게 발달해 일본 남쪽 해상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구촐은 현재 약한 강도 태풍이지만 북서진하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당시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박희영 구청장은 구치소에서 나간 거죠? 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오후 3시 4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로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모 전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된 건데요.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에 대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회견이 끝난 뒤 서울 남부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구청장 말고도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이 또 있는 거죠? 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이들은 경찰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신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달 중순쯤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유가족 측은 아직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첫 공판기일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답답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 5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는 방식으로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제대로 된 공판 진행 의지가 있는지, 처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들까지 보석으로 풀려나고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 주요 피고인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류를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8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태국인 82명을 검거해 그 가운데 밀수책 A씨 등 4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된 마약류 야바 1970알을 태국에서 들여와 국내 유통책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보험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내 B씨와 중학교 동창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모두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1억 6,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앱살인 피의자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상 수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내일이나 모레 검찰에 추가 수사 자료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정이 받은 사이코패스 검사 어떤 내용일까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때는 PCL-R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지난 1991년 캐나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만든 사이코패스 측정 검사 도구인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한국 범죄자 유형에 맞춰 표준화 작업을 한 뒤 한국판 PCL-R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조은경 교수가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검사 항목인데요. 대인관계, 감정, 정서, 생활 양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큰 틀에서 총 20개 항목 4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심이 좋다, 과도한 자존감, 그리고 병적인 거짓말 등의 항목에서 아니다 0점, 아마도는 1점, 그렇다는 2점으로 각 항목을 합산하는 겁니다. 물론 검사자가 거짓으로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0개 항목만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단정하진 않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이수정 교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평가를 하는 걸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채점 프로토콜, 성격적인 면을 이제 시사하는 형용사 리스트. 예를 들자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럼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사 기록에서 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기록이나 뭐 객관적인 기록, 뭐 학교생활 기록부, 뭐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의료 기록까지 다 그걸 놓고 전문가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정유정도 이런 판단을 거쳐 사이코패스 수치가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통상 10점에서 15점 내외의 결과가 나오고요.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데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이 나왔고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강호순도 27점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수정 교수는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에 들지 않는 이유로 전과가 없는 점을 꼽기도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유무죄나 양형 요소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와는 달리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정유정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살인 충동을 넘어 신분 바꾸기 등 다른 목적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검찰은 오는 11일 구속기한이 끝날 때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국내 안보 전문가 여러 명에게 해킹 메일을 보내 계정 정보를 빼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숙희가 안보 전문가를 사칭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150명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고 이 가운데 9명의 계정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논문 작성에 도움을 구한다는 메일을 보내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열 수 없는 첨부 파일로 유인해 주소록 등 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또 암호화폐를 해킹해 최소 3,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55억 원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암호화폐 추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릿에서 암호화폐 계좌를 빼내 범행을 했습니다. 아토믹 월릿은 지난 3일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월간 이용자 가운데 1% 이하가 해킹당했다고 밝혔지만 그 규모가 3,500만 달러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산하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 로봇 관련 기술을 대거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재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 계획에 탈취한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박 기자에게 취재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소속 의료로봇 연구팀에서 개발한 시술 보조 로봇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가느다란 철선에 넣어 복구하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입니다. 복잡한 시술이라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연구 개발 끝에 지난 2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앞둔 상태로 시장 가치는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설계 도면 등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연구팀에 재직한 중국 국적의 40대 연구원 A씨가 퇴직 무렵 관련 연구 자료를 집중적으로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A씨는 연구소에서 챙겨 나온 자료를 마치 자신이 혼자 해낸 업적인 것처럼 꾸며서 중국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인재 영입 프로젝트 여럿에도 출품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에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중국으로 기회가 되면 유치를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수술 로봇이라 그러면 환자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00% 다 본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지난 3월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한 사이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는 빼돌린 자료 만여 개가 발견됐고 여기엔 연구소 고유의 기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이후 계속 기술을 고도화해 현재는 당시보다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천인 계획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우리의 첨단 의료 기기 산업 K-의료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미래 유망 사업으로 꼽히며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로봇 수술 분야 등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같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마다 벌어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피해, K-의료 산업의 로봇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이 사건 단독 취재한 사회부 박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는 K-의료까지 넘본다 이런 건데 과거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대상이었거든요. 기술 유출 피해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논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의료 로봇 분야가 어떤 기술입니까? 네, 의료 로봇 기술의 경우 첨단 로봇 기술이 가장 발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로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심혈관 질환의 경우 병변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시술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 로봇은 숙련된 시술자의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같이 아주 소수의 국가에서만 해당 기술을 보유했을 정도로 희소성이 있었고 이에 반해 중국은 수년 뒤처졌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연구진이 10년에 가까운 개발 끝에 만들어낸 로봇의 설계 도면이 단숨에 중국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빼돌린 자료들을 넘기게 된 경위가 앞서 리포트로도 봤지만 중국의 인재 영입 프로젝트 천인 계획입니다. 이 천인 계획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유출된 기술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천인 계획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천인 계획에 선정될 경우 일정 기간을 중국에 체류하면서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비롯한 각종 혜택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나 천인계획이 공동 연구를 빌미로 해외 첨단 기술을 손쉽게 흡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지난 2017년에 카이스트 교수가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 천인계획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같은 문제로 중국은 현재 천인계획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과거 천인계획에 참여했던 다수 연구진들을 만나본 결과 여전히 국내에서도 천인계획의 인재 영입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번 사건처럼 해당 연구원은 빼돌린 자료로 천인계획의 지원을 받아 중국 내 법인을 세우려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법인 설립 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덜미를 잡히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출된 자료가 중국 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인계획의 본심은 기술 탈취로 의심이 된다. 다행히 법인 설립 전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해외 유출 사건이 좀 심심치 않게 저희가 보도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죠? 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가로챈 연구원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이 같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잡아낸 것만 93건에 달합니다. 유출된 기술의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출 사례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탐낼 만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예. 동시에 관리 체계가 부실해서 기술을 빼돌리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 내에 산업기술 보안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좋은 거겠죠. 기술 수준이 나쁘지 않은데 더 싼 가격에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때가 이번에 유출된 로봇 기술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이 국가 핵심 기술에도 아직 포함되지 않은 터라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받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이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적용해서 넘겼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여부도 판가름받기 위해서 일단 산업부에 문의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만일 근데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비밀 유출에만 해당한다면 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책이 좀 관건으로 보이고 중요할 것 같은데 솜방망이 처벌 역시 이렇게 기술 유출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요? 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에 달합니다. 일반 사건 무죄 선고율이 1% 내외인 점과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52건도 시력은 단 8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미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도 하고 있는데 이와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예, 기술 유출하게 되면 기업도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피해를 입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피해일 텐데 이처럼 처벌이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의 처벌 조항은 강화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제 법관이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6년째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정형과 양형 기준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최고형은 징역 15년입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은 해외 유출 시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 계획 조직 범행으로 가중처벌이 되더라도 최고 6년형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가치를 산출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신기술이거나 아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전 단계에서 적발이 됐다면 손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해외에 기술을 넘겨서 돈을 벌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인식도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과 비판을 정부도 듣고 있겠죠.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반복되는 유출 문제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발명의 날 축사에서 기술 유출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첨단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우선 바이오가 먼저 포함됐고요. 추후에 이번 유출 사례 같은 로봇 등에도 포함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수출의 이전이나 해외 M&A 시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전문 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특허청이나 산업부, 검찰 등 관계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양형 기준의 강화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아까 정부 안에 컨트롤 타워도 없다고 했고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했거든요. 박정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만 봐도 좀 허점들이 보이는데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좀 대책을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부 박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계자로부터 월급을 받으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오늘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전장연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인터뷰 내용이라며 이 같은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도 있는 등 시위 참여를 조건으로 월급을 준 것은 확실하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를 통해 전장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불법 시위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선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리 증진 캠페인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을 여당이 정부 보조금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장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부 보조금은 제로라고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과 그리고 회원들에게 그 회비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직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직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 옹호 직무, 그리고 인식 개선 직무, 그리고 문화예술 직무. 이거는 서울시 공모할 때 나온 직무들의 내용들입니다. 또 찾아가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무를 하라라고 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입니다. 네,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의 폭언과 갑질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장이 과거에도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공무원 분야 최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초의회 의장의 비서라고 밝힌 글쓴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 지시와 한 달에 110시간씩의 초과 근무를 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명확한 지시를 하고서 내 마음을 읽어서 일해야 한다고 질책하거나 개인 SNS 관리까지 떠맡겼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는 경북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하 의장이 과거 또 다른 여성 간부에게 고성과 폭언을 해 정신과 치료에 이르게 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6급 나부랭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성 6급 계장으로서는 이제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폭언 고성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 의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노리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하 의장이 현재 시장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느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에는 하 의장과 시의회 비협조로 영천시 핵심 사업이나 업무가 줄줄이 늦어지거나 취소됐다는 제보가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조례조차 의회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되거나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사업 추진에서 많은 차질이. 하 의장은 업무가 많았던 점은 인정하지만 갑질이나 고의적인 시정 방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다른 이야기도 했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해당 직원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직후 보직 이동을 신청했고 지금은 장기 휴가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고 공무원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시의회 한 수석 전문위원이 여직원들에게 강제 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서울시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 전문위원인 A씨가 성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에게 강제 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모두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A씨에게 직위 해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의 남교사가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의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붓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전력도 있는데 교육청은 조사를 마친 뒤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 교사인 A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받은 애들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이 이번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학대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요. 학생들 역시 A씨가 늦어도 내년엔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 선박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로 2명이 다쳐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완도군 노화도 앞바다에서 13톤짜리 양식장 관리선에 실린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30대 A씨와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대구 동인동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심에서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같은 화재에 대한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인근에서 잠실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룸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자 법적 투쟁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장관급 방통위원장에 대해 직접 면직 처분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르쉐 승용차로 고속도로에서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7%로 시속 160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우내 축사에 갇혀있던 한우들이 강원도 대관령 초원에 방목됐습니다. 이렇게 방목하면 소들의 건강에도 좋고 사료값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관령 한우의 올해 첫 방목 모습을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답답한 축사를 벗어난 한우 200여 마리가 너른 들판을 향해 내달립니다. 한달음에 도착한 해발 900m 대관령 초원. 소들은 초지를 거침없이 누비며 7달 만에 외출을 마음껏 즐깁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무릎 높이까지 자란 목초. 너나 할 것 없이 싱싱한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뜯어먹는 풀의 양은 70kg에 이릅니다. 그만큼 사료값과 풀을 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방목한 소는 축사에서만 기른 소보다 새끼를 뵐 확률이 15% 이상 높고 백혈구 수치도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튼튼해지고 또 풀에 있는 여러 가지 엽록소라든가 이런 색소 물질들이 소 임신과 그리고 수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한우 농가들은 국제곡물시장 불안정에 따른 사료값 급등과 구제역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목한 암소들은 농가에 보급할 품종 개량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한우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초원을 누비는 한우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장 250개가 넘는 면적의 초원에서 소들이 지내는 기간은 앞으로 5달. 대관령은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찾아오는 만큼 소들은 오는 10월 말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목선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지 조사한 결과 길이 약 14m에 폭 약 5m 크기로 선수와 선미부, 좌우 외판, 가룡목 등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모습만으로 선체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전통 한선의 구조와 유사한 만큼 고선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발굴 조사에 착수해 선박의 구체적인 규모와 제작 시기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And I particularly want to thank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оставки аммиака прописано в Стамбульской. Republic of Korea, 180.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must be held accountable. In this light, And we also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네, 이렇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의미를 먼저 짚어봤는데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표를 얻은 겁니다. 곧이어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는 각국 대표들. 내년부터 2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at our seat on the Council will provide us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our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support the revival of Security Council public meet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내년엔 비상임 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한 동유럽 지역에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을 치른 가운데 서방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가 153대 38로 크게 이겼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우리가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상임 이사국인 두 나라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정부도 내년부터 2년간 이렇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 납치, 핵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안보리에서 한미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2024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또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가 안보리에 진출하게 됐다면서 긴밀한 의사소통과 주의 깊은 대화로 안보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공약의 하나인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 대사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뒤 특파원들을 만나 사이버 안보를 안보리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또 내년에 미국과 일본과 함께 이사국으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 협력하며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들이 행방불명이 돼 현지 수사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 실종자 소식 전단지입니다. 엄마와 아들 관계인 43살 김금순 씨와 15살 박권주 군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네브스카야 거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떠난 뒤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 박모 씨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실종 당시 이들은 북한 총영사관 부근에서 택시를 탄 뒤 중간에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하바롭스크 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 중에는 개인용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실종된 북한 총영사관 직원은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의 실종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탈출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됐던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최근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탈북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사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 1순위이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뭐 탈북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한국 망명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 수색 작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수중 상황에 따라 인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인양 작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유속 등 현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인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폴란드 수출을 위해 제작된 국산 전투기 FA-50이 출고식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인데 폴란드 측은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경공격기 FA-50입니다. 날개에는 폴란드 국기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졌고 기체 명칭에 GF라는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전력 공백의 틈을 메운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앞두고 열린 출고식에서 폴란드 측은 유럽에서 공군력이 가장 강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A współpraca z Republiką Korei daje nam możliwość wyposażenia polskich sił zbrojnych w najnowocześniejszy sprzęt, w sprzęt, który gwarantuje bezpieczeństwo. FA-50은 다음 달까지 비행 시험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12대가 먼저 납품됩니다.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한 FA-50 1호기 출고는 지난해 9월 계약을 체결한 지 8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폴란드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성능 개량기체 36대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납품됩니다.
앞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며 우리 방위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에 인도되는 FA-50은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됐고 레이더와 무장 장착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납품될 FA-50이 폴란드 공군의 무기체계 현대화와 영공방위 수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폴란드 측은 유럽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은 폴란드를 통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의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두 곳으로 악소스 은행과 현재 폐업을 한 실버게이트 은행, 프라임 트러스트 등이 보유한 수십 개 계좌가 포함되지만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거래소는 제외가 됐습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 창펑이 관장하는 시그마 체인과 메리트 피크 등 외국 법인 두 곳이 바이낸스의 자금과 부적절하게 뒤섞인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중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선수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김상익입니다. 네,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KBO는 오늘 오전 11시 상벌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벌위를 열고 WBC 음주 논란을 일으킨 선수 3명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미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종료됐는데요. 허구현 총재의 마지막 결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전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제재 대상 선수는 SSG 김광현, NC 이용찬, 그리고 두산 정철원 투수 3명입니다. 두 차례 주점을 출입한 김광현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에 제재금 500만 원이, 한 차례 출입한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KBO는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보다 세분화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3명의 선수들은 도쿄에서 본인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선수 대면 조사와 해당 유흥주점의 관리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3명 모두 직접 상벌위에 참석해서 소명에 나섰습니다. 상벌위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선수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오늘 상벌위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서 결과에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세 선수 모두 지난 1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1군 엔트리에서 빠져 현재는 자숙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21년 방역수칙 위반처럼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벌위의 징계가 출장 정지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WBC 1라운드 탈락으로 야구 팬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이 고려돼 사회봉사와 제재금이 동시에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4번의 시즌 동안 최우수 수비상을 휩쓴 프로농구 최고의 수비수는 바로 문성곤입니다. 새 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성곤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이제 적으로 만나야 하는 오세근이라고 하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문성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인삼공사의 통합 우승을 함께 일궈낸 문성곤과 오세근. 운명의 장난처럼 두 선수는 나란히 새로운 팀에서 이제 적으로 만납니다. 형이 우리 팀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팀으로 만났으니 조금 더 세근이 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4시즌 연속 최우수 수비상을 휩쓴 프로농구 최고의 수비수 문성곤에게도 라이온킹 오세근은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오세근을 막을 비책을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파울로 끊어야죠. 최대한 막아야죠. 못 들어오게 버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귀찮게 하면 세근 형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구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었던 FA 계약을 앞두고 큰 힘을 준 존재는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축구 선수로 나서고 있는 아내에게 문성곤은 해주고 싶은 조언이 많습니다. 축구도 농구랑 뭐 비슷하지 않겠냐, 뭐 스페이싱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다르다고 친구처럼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KT에서 새로운 농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문성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남기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안양 팬들이 워낙 사랑해 주셨고 또 부족한 선수를 애정으로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YTN 허정원입니다.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가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도 춘천 동면에 있는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번 대회는 올해 두 번째로 중국과 콜롬비아, 베트남 등 해외 9개 팀과 국내 3개 팀 등 모두 12개 팀 선수단 3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춘천시는 대회 둘째 날인 내일 오후 6시 시청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왕중왕전 월드챔피언십을 포함해 10개의 대회가 열리는 2023-2024 프로당구 시즌이 오는 11일 경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개막전 남자부 총 상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지난 시즌과 동일하고 여자부 총 상금은 9,3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개막전에는 스페인의 전설 다니엘 산체스, 미스터 매직 튀르키예의 세미 세이기너, 한국의 쓰리쿠션의 간판 최성원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며 크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강릉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지만 충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며 밤사이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5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와 호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 수도권 지역은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8도, 안동은 30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